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법정에 울려 퍼진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는 비싼 정장 차림으로 피고석에 앉은 여자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죠.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낡은 가디건에 해진 바지, 값싼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은 파김치처럼 거칠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자가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박물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공문서들이었죠.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여자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또렷했습니다. 순간 법정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남자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지워지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번졌습니다. 도대체 저 서류 뭉치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20년을 무시당하며 살았던 평범한 여자가 어떻게 법정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뒤집어 놓은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4,720원입니다. 박미선은 계산대 앞에서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54살 파트타임 계산원 생활 6개월째였죠. 주황색 조끼는 어깨가 헐렁했고 가슴팍의 이름표는 플라스틱 재질이 싸구려 티가 났어요. 비닐봉지 필요하세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미선은 익숙한 동작으로 봉지에 물건을 담았습니다. 컵라면 3개, 할인 스티커 붙은 김밥, 2,000원짜리 막걸리 한 병이었죠. 계산대 옆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선의 근무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1시간 점심시간 빼면 10시간을 서서 일했어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표정은 늘 무덤덤했습니다. 동료 파트타임 아주머니가 옆에서 말을 걸어왔어요. 미선 씨, 이혼하고 힘들지? 남편 새 여자 만나서 떠났다며?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호기심으로 번뜩였죠. 그래도 위자료는 많이 받았어? 미선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집 한 채 받았어요. 시골에 있는. 어머, 집을? 그럼 팔면 되잖아. 아주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0년 된 낡은 집이에요. 무너질 것 같아서 아무도 안 사려고 하더라고요. 사실이었죠. 변호사도 그 집은 가치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땅값도 얼마 안 되고 집은 철거해야 할 지경이라 오히려 돈이 든다고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집을 위자료로 주면서 크게 양보했다는 듯이 굴었어요. 너한테 줄 게 이것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받아라. 감사하게 생각해. 미선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시댁에서 며느리로 살았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 없던 27살 때 맞선으로 만난 남자였어요. 중견기업 과장이던 그는 괜찮은 조건이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미선을 무시했어요. 대학도 지방대 나왔다며? 친정도 변변찮고 남편도 어머니 말에 동조했습니다. 엄마 말씀 잘 듣고 집안일이나 잘해.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미선의 자리는 점점 더 초라해졌어요. 남편은 승진을 거듭해 부장이 됐지만 미선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차갑게 식었죠. 당신은 집에만 있으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 회사 일로 바쁘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 남편이 사무실 후배와 바람이 난 걸 알게 됐어요. 28살 젊은 여자였죠. 시어머니는 오히려 미선을 탓했습니다. 당신이 남편 잘 챙기지 않아서 그런 거야. 젊은 여자한테 남편을 빼앗기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로 시골집을 내놓았어요.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집인데
20년 함께 산 정 생각해서 주는 거야. 마치 큰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말했죠. 변호사가 조사해 보니 집은 정말 가치가 없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100년 된 한옥, 교통도 불편한 산골짜기에 있었어요. 하지만 미선은 그 집이라도 받기로 했습니다. 손에 쥘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띠링! 계산대 벨소리가 울렸어요. 미선은 정신을 차리고 다음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은 자동으로 바코드를 찍고 입은 금액을 말했죠. 머릿속으론 오늘 번 돈을 계산했습니다. 시급 9,500원, 10시간이면 95,000원에서 세금 떼고 8만 원 조금 넘게 받을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월세 50만 원짜리 방을 얻어 살았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미선은 조끼를 벗고 마트를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30분을 가서 낡은 빌라 앞에 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2층 끝방 문을 열었죠. 6평도 안 되는 원룸이었어요. 싱크대와 화장실이 붙어 있고 작은 창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미선은 신발을 벗고 침대 모서리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죠. 부동산 목록 경상북도 군면 리 923번지 한옥 일체. 그 집에 가봐야 할까요? 미선은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가봤자 허물어진 집뿐일 거예요. 하지만 묘하게 마음이 끌렸죠. 혹시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냥 가보고 싶었습니다. 20년을 남의 집 식구로 살다가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가볼까? 미선은 혼잣말을 하며 서류를 접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았어. 집 서류? 그거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원래는 한 푼도 안 주려고 했다고.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시하는 투였죠. 미선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자 가슴이 답답했어요. 스마트폰 화면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처진 눈꺼풀, 생기 없는 입술이었죠. 54살 박미선은 그저 지쳐 보이는 중년 여자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지친 눈빛 어딘가에 뭔가 다른 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 서류를 볼 때 스쳐 지나간 표정 말이죠. 무언가를 알아보는 듯한, 뭔가를 숨기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짧은 순간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미선 자신조차도 그 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보였죠. 다음 날 아침 미선은 버스표를 예매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시골집으로 가는 표였어요. 어차피 주말엔 할 일도 없었습니다. 가서 집 상태나 확인하고 올 생각이었죠. 혹시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고 아니면 그냥 팔든지 해야 할 테니까요. 그저 의무감 같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몰랐어요. 그 집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토요일 아침 6시 미선은 터미널에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3시간을 달려 시골 버스 정류장에 내렸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죠. 11월 늦가을이라 바람은 차갑고 낙엽이 길바닥에 수북했습니다. 미선은 낡은 내비게이션을 따라 20분을 걸었어요. 포장도 안 된 비탈길을 오르자 숨이 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집이 보였어요. 이게 집이라고. 미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0년 된 한옥은 말 그대로 폐가 수준이었어요. 기와는 절반이 무너져 내렸고 나무 기둥은 쪼개져 있었습니다. 대문은 녹슨 경첩에 겨우 매달려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죠. 담장도 곳곳이 무너져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20년치 위자료가 이거라니.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떠오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미선은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청마루에 올라섰죠. 나무 마루는 썩어서 밟을 때마다 푹푹 꺼졌어요. 방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됐고 천장엔 비가 샌 흔적이 가득했어요. 부엌 쪽으로 가보니 장판은 군데군데 뜯어져 나갔고 싱크대는 녹슬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죠. 여보세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미선은 전화를 받았죠. 집 봤어? 어때? 목소리엔 비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미선은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네, 도착했어요. 시어머니가 낄낄거렸어요. 허름하지? 그래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는 게 어디야.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 태수가 정생각해서 준 거야. 원래는 철거하려고 했던 거거든.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집 받은 거 친정 식구들한테 자랑했어? 뭐라도 받았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니요, 친정은 부모님 안 계셔서. 그래, 친정도 없는 주제에 우리 집에 붙어 살다가 집까지 받아갔으니 복 받은 거지 뭐.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2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거 생각하면 그 집값도 안 되는데 말이야. 미선은 참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남남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미선이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더 할지 몰라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문득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가 난다기보다는 서러웠어요. 20년을 그 집에서 살았는데 남은 건 이 허물어진 집뿐이라니. 헛것 보고 산 세월이었구나. 옛말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했지만 이건 너무했습니다. 미선은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먼지가 풀썩 일어났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주저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눈물이 안 났습니다. 대신 묘한 기분이 들었죠. 이 집이 초라하긴 해도 처음으로 온전히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 공간. 그래, 그냥 정리나 하자. 미선은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팔려면 깨끗하게 치워야 할 테니까요. 미선은 집을 한 바퀴 더 둘러봤어요. 방이 3개, 부엌 하나,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마루를 걷는데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장판이 들뜬 곳이 많았어요. 먼저 이 장판부터 뜯어내야겠네. 곰팡이도 심하고 냄새도 지독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청소 도구를 가져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집 열쇠를 챙겨 나왔어요. 대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집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낡고 허름했지만 뭔가 가능성 같은 게 느껴졌달까요? 아니, 착각일 수도 있었어요. 그냥 내 집이라는 생각이 미선을 조금 다르게 만든 것뿐이었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과 들판,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렸을 때 살던 시골이 생각났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그 집도 이런 한옥이었죠.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신문을 읽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하던 모습. 오래전 일이었어요. 마트로 다시 출근한 월요일, 동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주말에 어디 갔었어? 미선은 짧게 대답했어요. 시골집 좀 보러요. 팔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청소부터 해야죠.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고생 많네, 진짜. 하지만 미선은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긴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시댁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니까요. 장판을 뜯고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 주 내내 미선은 퇴근 후에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집 청소하는 법, 곰팡이 제거하는 법, 장판 뜯는 방법 같은 걸 찾아봤죠. 주말이 다가오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빨리 그 집에 가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선은 몰랐어요. 그 장판 밑에 뭐가 숨어 있을지 말이죠. 다음 토요일 미선은 큰 가방을 메고 다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장갑, 망치, 스크레이퍼, 쓰레기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2,000원짜리 공구들이었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죠. 버스에서 내려 비탈길을 오르는데 숨이 찼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것도 힘드네. 혼잣말을 하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미선은 곧바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운동복에 노란 고무장갑, 머리는 수건으로 동여맸죠. 자, 시작해볼까? 미선은 부엌 장판부터 뜯기 시작했어요. 곰팡이 냄새가 가장 심한 곳이었습니다. 스크레이퍼를 장판 틈에 밀어넣고 힘껏 당겼죠. 삐리릭 소리를 내며 장판이 벗겨졌어요. 생각보다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장판은 오래되어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한 뼘씩 벗겨낼 때마다 먼지와 곰팡이가 솟아올랐죠. 미선은 마스크를 쓰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1시간쯤 지나자 부엌 바닥의 절반이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마루가 나왔어요. 세월의 때가 묻어 거무스름했지만 단단해 보였죠. 점심때가 되자 미선은 잠시 쉬었습니다. 가져온 김밥과 물로 간단히 끼니를 때웠어요. 마루에 앉아 먹는데 햇살이 들어와 따스했습니다. 이 집도 한때는 누군가의 보금자리였겠지. 100년 된 집이라면 적어도 3대는 살았을 거예요. 출생과 죽음, 기쁨과 슬픔이 모두 이 집안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선은 다시 일어났어요. 이번엔 안방 장판을 뜯기로 했습니다. 안방이 제일 넓었거든요. 스크레이퍼를 찔러 넣고 장판을 벗겨냈죠. 1장, 2장, 3장. 시간이 지나며 바닥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안방 한가운데쯤에서 장판 아래 나무 마루가 다른 부분과 달랐어요. 미선은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 부분만 나무 색깔이 조금 더 밝았어요. 주변보다 나중에 덧댄 것처럼 보였죠. 뭐지? 미선은 스크레이퍼를 그 틈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나무 판자가 들썩였어요. 못으로 박은 게 아니라 그냥 얹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판자를 드러냈어요. 그 아래에 뭔가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였어요. 가로 50cm, 세로 30cm 정도 되는 직사각형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상자 자체는 단단해 보였어요. 표면에 희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옆면에는 옛날 자물쇠가 달려 있었죠. 녹이 슬었지만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미선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저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알아보는 듯한, 익숙한 걸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죠. 미선은 고무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상자 표면을 쓸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자 나무의 결이 드러났어요. 이건... 미선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더 낮고 진중했죠.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는 3kg 정도였어요.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게 확실했죠. 미선은 상자를 흔들어 봤어요. 내부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섞인 듯한 소리였어요. 자물쇠를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로세 재질이었어요. 열쇠 없이는 못 열 것 같았죠. 망치로 부술 수도 있었지만 미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자를 조심스럽게 마루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상자를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었죠. 자물쇠도 문양도 옆면도 모두 찍었어요. 사진을 찍는 미선의 손놀림은 달랐습니다. 마치 익숙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빠르고 정확했어요. 초점을 맞추고 각도를 조절하는 모습이 전문가 같았죠. 하지만 그건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자 미선은 다시 평범한 중년 여자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뭘까 이게? 미선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했어요. 아니, 적어도 짐작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미선은 상자를 다시 들어 올려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나무 결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아마도 100년은 좋게 됐을 거예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상자를 원래 자리에 다시 넣지 않았어요. 대신 방 한구석에 조심스럽게 놓아뒀습니다. 다음에 자물쇠공을 불러야겠네. 평범한 말이었지만 목소리엔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미선은 집을 나서기 전에 상자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미선은 핸드폰 사진첩을 들여다봤어요. 상자 사진을 확대하고 축소하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문양의 형태, 자물쇠의 모양, 나무의 재질까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사진첩을 닫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생각했어요. 저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냥 호기심일 겁니다. 하지만 미선의 생각은 달랐어요. 저 상자가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아챈 것 같았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상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자물쇠공을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서 작은 공구들을 더 샀습니다. 정밀 드라이버 세트, 작은 펜치, 기름 스프레이였죠. 토요일 아침 미선은 다시 그 집으로 향했어요. 가방이 전보다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선은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물쇠가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오래돼서 녹은 슬었지만 구조는 간단했죠. 미선은 기름 스프레이를 자물쇠 구멍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가는 철사를 구멍에 넣고 조심스럽게 돌렸어요.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자물쇠가 열렸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사람처럼요. 하지만 미선의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상자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상자 안에는 헝겊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미선은 가방에서 흰색 면장갑을 꺼내 꼈습니다. 고무 장갑이 아닌 부드러운 면장갑이었어요. 그리고 헝겊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오래된 문서 뭉치였어요.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는 너무 오래되어 만지면 부스러질 것 같았죠. 미선은 문서를 햇빛에 비춰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읽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자를 읽고 있는 거였죠. 일반 사람이라면 읽기 힘든 옛날 글씨체였어요. 하지만 미선은 천천히 정확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건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놀라움과 긴장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문서를 내려놓고 상자 안을 더 뒤졌어요. 작은 비단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옥으로 만든 작은 장신구가 있었어요. 표면에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그 외에도 낡은 금속 물건 몇 개가 더 있었습니다. 미선은 각 물건을 하나씩 꺼내 살펴봤어요. 손놀림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박물관에서 유물 다루듯이 정확하고 세심했죠. 물건마다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어요. 핸드폰 메모장에 뭔가를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한자와 한글이 섞인 메모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미선은 모든 물건을 원래대로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헝겊으로 조심스럽게 싸고 뚜껑을 닫았어요. 자물쇠는 다시 잠그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자를 방 구석 옷장 안에 넣어뒀죠.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조용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경계하고 있었죠. 미선 씨, 나야. 그 집 요즘도 가보고 있어? 전 남편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처럼 무시하는 투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뭔가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미선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청소하러요. 청소? 뭐 특별한 거 발견한 건 없고? 질문이 이상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걸까요? 특별한 게 뭘까요? 그냥 낡은 집인데요. 미선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무의식적으로 옷장 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게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그 집에 옛날 물건들이 좀 있을 수도 있대. 혹시 뭐 나오면 버리지 말고 연락 좀 해줘. 가족 물건일 수도 있으니까. 가족 물건? 미선은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가족으로 대해주지 않았으면서요. 알겠습니다. 뭐 나오면 연락 드릴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선은 절대 연락할 생각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자 미선은 옷장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뭔가 알고 있구나. 혼잣말이었어요. 태수와 시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전화를 건 거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자는 미선이 찾아냈고 내용물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였어요. 미선은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산과 들판이 고요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었죠. 일단 조용히 알아봐야겠어.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이 물건들이 정확히 뭔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박물관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미선을 아껴주던 스승님, 김 관장님이라는 분이었죠. 은퇴하셨지만 아직 연락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져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미선은 집을 나서기 전에 상자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옷장 안에 잘 숨겨져 있었어요. 당분간은 여기가 제일 안전하겠지. 문을 잠그고 나오며 미선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가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미선은 핸드폰 메모장을 다시 열어봤어요. 그 문서에 적혀 있던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만약 미선이 읽은 게 맞다면 저 상자 안의 것들은 그냥 오래된 물건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었죠.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미선의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었거든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김 관장님을 찾아뵙기로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과거가 말이죠. 월요일 저녁 미선은 오래된 수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수첩이었어요.
20년 전 박물관에서 일할 때 쓰던 거였죠.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김영수 관장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관장님, 저 박미선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가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선이? 박미선 학예사? 그 미선이가 맞나? 미선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관장은 반가워했어요. 아니, 20년 만이네. 결혼하고 그만둔다고 하더니 소식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잘 지냈어? 미선은 짧게 근황을 얘기했습니다. 이혼한 것, 지금 상황 같은 거요. 김 관장은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로 위로했어요. 고생 많았구만. 그래, 갑자기 무슨 일로 전화했나? 미선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관장님,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오래된 물건을 발견했는데 뭔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김 관장은 흔쾌히 대답했어요. 그래, 내일 박물관으로 와. 내가 시간 만들어줄게. 다음 날 오전 미선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밟는 곳이었어요. 건물은 예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관장실로 향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곳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떠올랐죠. 김 관장은 70이 넘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어디 보자. 미선은 핸드폰에 저장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문서, 옥장신구, 금속 물건들의 사진이었죠. 김 관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미선은 시골집 이야기를 했어요. 장판 밑에서 상자를 발견한 것, 그 안에서 나온 물건들이라고요. 김 관장은 사진을 확대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미선아, 이거 대단한 건데? 조선시대 왕실 관련 문서 같아. 이 도장 문양 봐. 이건 왕실 물품에만 찍는 거거든. 미선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죠. 정말 그런가요? 김 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실물을 봐야겠지만 사진만 봐도 진품일 가능성이 높아. 이런 게 개인 집에서 나올 줄이야. 그 집 원래 누가 살았는데? 미선은 전시댁 이야기를 했어요. 양반 집안이었다고는 들었는데 자세히는 몰라요. 그렇다면 선조 중에 왕실과 관련된 사람이 있었을 거야. 이 물건들은 역사적 가치가 엄청나. 국가에 기증하면 문화재로 지정될 수도 있어. 미선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치가 얼마나 되나요? 김 관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금전적 가치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수십억 원은 될 거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왕실 문서는 희귀하거든. 수십억? 미선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박미선 씨 연락드립니다. 강태수 씨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이요? 미선은 놀라서 물었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 시골집 소유권 관련해서요. 원래 그 집은 강씨 집안 선조 것이었는데 위자료로 준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집을 돌려받겠답니다. 미선은 피식 웃었어요. 뭔가 알아낸 거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가 되묻자 미선은 짧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언제 법정 가면 되나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준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고 미선은 생각했어요. 저들이 상자를 찾은 걸 눈치챈 게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집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동네 사람을 통해 들었을까요? 이유야 어찌됐든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미선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 관장에게 부탁해 전문 감정 보고서를 받았어요. 실물을 가져가 정밀 검사를 했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조선시대 숙종 영간의 왕실 문서였어요. 당시 왕실에서 하사한 물품 목록과 편지들이었죠.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미선은 또 다른 준비도 했어요. 20년 전 박물관 재직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학예연구사 자격증도 찾아냈죠. 먼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돼 있었어요. 손으로 쓸어내니 자기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박미선. 오래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더니 나는 살아서 이름조차 잊혀졌구나. 옛말이 떠올랐어요. 미선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죠.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었어요. 이번 기회에 모든 걸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말이죠. 법정 전날 미선은 옷을 골랐어요. 마트 일할 때 입던 낡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박물관 다닐 때 입던 회색 블레이저였어요. 오래됐지만 단정했죠. 거울을 보며 옷을 입어봤습니다. 조금 작아진 것 같았지만 입을 만했어요. 미선은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감정보고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그리고 핵심 증거 사진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법정에서 보여줄 일만 남았죠.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선은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머리를 빗었어요.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안 하던 거였으니까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이 시작이야. 20년 동안 억눌려 살았던 박미선이 아니라 전문가 박미선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죠. 법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거리를 오갔어요.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죠. 미선도 이제 자기 삶을 되찾을 거였어요.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비싼 정장과 한복을 입고 거만한 표정이었어요. 옆엔 변호사도 있었죠. 과연 그들은 무슨 표정을 지을까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양측이 마주봤어요.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피고 박미선 씨는 위자료로 받은 집에서 귀중한 갑오를 발견하고도 숨기고 있습니다. 미선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죠.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은 원고 집안의 선조가 대대로 살던 곳입니다. 안에 있는 물건들 역시 당연히 원고 집안 소유입니다. 피고는 이혼할 때 집만 받기로 했지 집안의 유품까지 받기로 한 적이 없습니다. 태수가 증인석에 섰어요. 재판장님, 제 할아버지가 평생 살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이혼할 때 정생각해서 집을 준 건데 안에 귀중한 물건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목소리는 억울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죠. 시어머니도 증언했습니다. 제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귀중한 게 숨겨져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못 찾고 세월이 흘렀죠. 그게 며느리한테 넘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모습은 위험 있어 보였어요. 원고 측 변호사가 미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피고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무런 직업도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오래된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분명 누군가에게 속아서 가로채려는 겁니다. 판사가 미선을 봤어요.
피고 측 할 말 있습니까? 미선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색 블레이저는 낡았지만 단정했어요. 미선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제 신분부터 밝히겠습니다. 서류를 판사에게 건넸어요. 판사가 펼쳐보더니 눈썹을 올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0년 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선시대 유물 담당 학예연구사로 근무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요청으로 사직했고요.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선을 쳐다봤죠. 미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물건들에 대해 전문 감정을 받았습니다. 김영수 현 박물관 관장님께 의뢰했고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은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 상자 앞 물건들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숙종 영간 서기 1700년경의 왕실 문서입니다. 당시 왕실에서 공신 가문에 하사한 물품 목록과 편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정확했어요. 20년 전 박물관에서 강의하던 그 목소리였죠. 이옥 장신구는 왕실에서만 사용하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봉황과 용의 조합은 왕족만이 쓸 수 있었죠. 이 금속 물품은 왕실 인장으로 추정됩니다. 미선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마치 박물관 전시 해설을 하듯이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보상금만 수십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사적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고요. 수십억? 그 말이 떨어지자 태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그렇다면 더더욱 저희 집안 것입니다. 제 선조가 왕실로부터 하사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욕심이 눈에 보였어요. 시어머니도 끼어들었죠. 맞아요. 우리 집안 가보예요. 며느리가 가질 권리가 없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위험은 사라지고 탐욕만 남았어요. 미선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원고 측 주장대로라면 이 집과 그 안의 모든 것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거라고 하셨죠? 당연하죠. 태수가 소리쳤어요. 미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법정에서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집의 원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태수가 버벅거렸어요. 그야. 제 할아버지시고.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집의 진짜 원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미선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토지대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박씨 가문 소유였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미선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집은 다른 집안으로 넘어갔습니다. 강씨 집안이 산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강씨 집안 것이 아니었어요. 사들인 겁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태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변호사가 급히 말했죠. 하지만 매매로 정당하게 취득했다면 소유권은 우리 측에. 미선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집은 이혼 위자료로 정당하게 제게 넘어왔고 집안의 물건도 당연히 제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선은 잠시 멈췄어요. 이 집의 원래 주인인 박씨 가문의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두가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말했어요. 바로 접니다. 제 증조할아버지가 이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너무 완벽한 반전이었죠. 미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집안은 일제강점기에 몰락했고
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 후 여러 손을 거쳐 강 씨 집안이 샀고요. 그런데 20년 후 이혼 위자료로 제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참 묘한 인연 아닙니까? 태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주저앉을 것 같았죠. 미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강 씨 집안은 이 집에 뭔가 귀중한 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못 찾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하대했죠. 그런데 제가 찾아냈어요. 전문가니까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 유물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미선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런데 미선의 다음 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였어요. 재판장님, 저는 이 유물들을 국가에 기증하겠습니다. 미선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뭐? 기증? 수십억짜리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죠. 변호사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 가치를 알고 하는 말입니까?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물들은 개인이 소유할 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의 일부거든요. 박물관에 기증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태수가 비웃었어요. 말도 안 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십억을 그냥 버린다고? 미선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죠.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선아. 생각 좀 해봐. 그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마트에서 일할 필요도 없고.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계산적이었어요. 혹시 우리한테도 나눠줄까? 하는 기대가 보였죠. 미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무시하셨잖아요. 무식하다고 쓸모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와서 며느리라고 부르시네요. 돈이 보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어요. 미선은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왜 박물관 일을 그만뒀는지 아십니까? 조용히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미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집안일을 못한다고 화를 내셨죠.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 남편이 말했어요. 일 그만두라고요. 맞벌이 부부는 보기 안 좋다고 아내가 직장 다니면 집안이 엉망이 된다고 했죠.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 일이 너무 좋았거든요. 유물을 연구하고 역사를 밝히는 게 제 꿈이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협박했어요. 일 안 그만두면 이혼하겠다고요. 시어머니도 매일 전화해서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하셨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셔서 청소 상태를 검사하셨어요. 먼지 조금만 있어도 혼났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미선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버텼어요. 3개월을 버텼죠. 하지만 결국 졌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이혼 서류를 가져왔거든요. 그때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일을 택할 것인가, 결혼을 택할 것인가.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의지할 데가 없었죠. 친구들도 결혼하면서 다 떨어져 나갔고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미선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사직서를 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일을 포기했어요. 태수가 입을 열었어요.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워낙. 미선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당신은 제 편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일을 그만둔 후에도 저는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몰래 전문 서적을 읽고 논문을 봤어요. 박물관 소식도 계속 확인했죠. 언젠가 다시 돌아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저는 점점 잊혀졌습니다. 미선은 서류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20년 동안 제가 혼자 공부한 기록입니다. 새로 발견된 유물, 새로운 연구 결과, 학회 소식 같은 거요. 아무도 몰랐죠. 저조차도 왜 이러고 있나 싶었어요. 이미 박물관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말이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증을 하려는 겁니까? 보상금을 받으면 다시 박물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보상금 때문에 기증하는 건 아닙니다. 이 유물들이 제게 준 게 있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기억나게 해줬죠. 장판 밑에서 상자를 꺼냈을 때 알았어요. 이게 범상치 않은 물건이라는 걸요. 손에 쥐는 순간 2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유물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연구하던 박미선 학예연구사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아직 제 안에 살아있다는 걸요. 미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은 게 더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증하려는 거예요. 이 유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되길 바라거든요.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어요. 피고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재청의 정식 감정과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태수와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욕심은 있었지만 명분이 없었어요. 미선이 기증하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었죠. 변호사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송 취하하는 게 낫겠어요. 이기기 힘듭니다. 재판이 끝나고 미선은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김 관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네, 미선아. 관장님은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박물관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자네 같은 전문가가 필요해. 미선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지. 20년 공백이 있지만 자네 실력은 여전해. 아까 설명 들으면서 느꼈어. 그리고 관장님이 미소 지었어요. 유물 기증자를 우대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나? 미선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태수가 불렀습니다. 미선 씨. 미선은 돌아봤어요. 태수는 어색한 표정이었죠. 저기, 미안해. 그동안.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우리는 남남이잖아요. 잘 사세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말투였어요. 그저 담담했죠. 미선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죠. 미선은 생각했어요. 끝났구나. 20년간의 억압이 무시당하던 세월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미선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였다는 걸 말이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다시 박물관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방문객이 아니라 직원으로서였죠. 명찰에는 학예연구관 박미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자리였어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유물 목록, 전시 기획안, 학술 자료들이었죠. 바쁜 나날이었지만 미선은 행복했어요. 오래전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친절했고 관장님은 늘 격려해 주셨어요. 박 연구관, 기증하신 유물이 정식으로 국보지정 심사에 올라갔습니다. 후배 직원이 알려줬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뿌듯했죠. 자기가 발견한 유물이 국가의 보물이 되다니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보상금도 나왔어요. 수십억은 아니었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기증자에게 주는 포상금이었죠. 미선은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월세방을 벗어나 처음으로 내 집을 가진 거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주말이 되자 미선은 다시 그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비탈길을 오르는데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서일까요? 발걸음도 한결 가벼웠어요. 집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하지만 달라 보였어요. 처음 왔을 때는 허름하고 초라해 보였는데 이제는 정겨웠죠.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봄이 와서 잡초 사이로 민들레가 피어 있었어요. 미선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어요. 이 집에서 모든 게 시작됐죠. 장판을 뜯고 상자를 발견한 순간부터 미선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일이란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그 말을 실감했어요. 이혼으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아무도 원치 않던 낡은 집이 미선에게 진짜 선물을 줬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게 해준 거예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7년 전 박물관에 첫 출근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미선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의 미선과 지금의 미선은 달랐습니다. 주름도 생겼고 머리도 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비슷했습니다. 뭔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미선은 젊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줘서 고맙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해서 고맙다고요. 덕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이죠. 바람이 불어와 사진을 흔들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일어나 집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팔 수도 있었죠. 하지만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미선에게 특별했거든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주말마다 와서 조금씩 수리하기로요. 언젠가 제대로 된 집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창고를 열어보니 오래된 연장들이 있었어요. 녹슬었지만 쓸만했습니다. 미선은 망치를 들고 무너진 담장 앞에 섰어요. 하나씩 고쳐볼까?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급할 것 없었어요. 천천히 조금씩 하면 됐죠. 해가 저물었습니다. 미선은 집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서울에선 볼 수 없는 별들이었죠.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본 밤하늘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온다는 걸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돈? 명예? 아니면 권력? 미선에게 가장 소중한 건 달랐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답게 사는 것. 그게 진짜 부자였어요. 전 남편 태수는 부장에서 임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미선은 부럽지 않았어요. 태수는 여전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을 테니까요. 반면 미선은 자유로웠습니다. 진짜 원하는 걸 하며 살고 있었죠.
마트 동료 아주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선 씨, 박물관 다시 다닌다며? 대단하다. 축하한다는 말에 미선은 고마워했습니다. 같이 밥 한번 먹어요. 초대했더니 아주머니가 좋아했어요.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답하고 싶었어요. 54살의 박미선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늦은 나이라고요? 아닙니다. 시작에 늦은 나이란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하느냐였습니다. 미선은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일할 겁니다. 후배들을 가르치고 유물을 연구하며 보람 있게 살 거예요. 밤하늘의 별처럼 미선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한때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별처럼요. 이제 미선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자기 자신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위자료로 받은 100년 된 시골집. 그 낡은 장판 밑에서 발견한 건 유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선이 정말로 발견한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죠.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리워했던 진짜 박미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